이제 두 번째로 김강식 교수님께서 백용성 연구라는 저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강식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선 오늘 이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실 김강식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김강식 교수님은 이제 본명은 만암, 호는 지어시고 동국대 사학과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한국 근현대 불교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독립기능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역임하시고 부천대 교환과 초등교수 조계종 불교사 연구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로 발제와 제 책을 소개할 김광식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쓴 책이 백용성 연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백용성 연구라는 책을 널리 소개와 홍보는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 불교학에서 제 책이 조금 신경이 쓰이고 좀 주목할 책이라고 해서 저를 초청을 해주셔서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한 50분 정도에 걸쳐서 40분이나 50분 정도 걸쳐서 제가 쓴 책 백용성 연구에 대한 내용과 제가 이 책을 왜 쓰게 됐으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얻어진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지금 한 4개, 5개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해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방금 전에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말씀드린 자연스님은 이제 그림하고 또 이제 아주 유머가 많으셔가지고 재미있게 이제 반응도 좋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슬라이드라든가 사진을 안 가져왔고 또 자연스님처럼 흥미있게 강의를 잘 못합니다. 담담하게 제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과정과 동기를 회고랄까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과정은 한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그래서 제가 이제 근현대 불교를 공부하면서 백용성 스님을 알게 되고 책을 쓰게 된 동기와 과정과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25년에 걸쳐서 있었던 얘기를 간단 명료하게 40분 정도에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드리면은 첫 번째로 백용성 스님이라는 분이 이제 어떤 스님인가 이걸 좀 우리가 약간은 알아야 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알 필요까지 없지만 한 5분 정도에서 간략하게 백용성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저는 25년 동안 궁리하고 탐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많이 해서 백용성이라는 인물은 많이 아는데 여기 이제 참석하신 이제 스님들이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일반 대중들은 백용성 스님을 사실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어려운데 첫 번째로 백용성 스님은 고승이다, 큰 스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 스님이 누구이신가? 아까 이제 여기 이제 송호 스님도 이제 사회자라든가 어떤 분들이 성은 큰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스님인데 왜 큰 스님이라고 붙이는가? 이게 이제 호기심 발동하는데 제가 이제 동국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최근 2년 전에부터 근현대 고승열전이라는 강옥을 만들어서 이제 이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명씩 들어와서 이제 흥미롭게 강의하고 있는데 늘 첫 시간에 큰 스님이란 무엇인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큰 스님이 키가 크냐, 몸무게가 크냐, 말씀이 크냐, 뭐가 큰 스님이냔 말이죠. 이거를 늘 화두로 던지면서 이야기하는데 큰 스님은 하여간에 불교의 진리를 취득을 해서 제대로 알아서 그거를 실천을 하시고 또 대중에게 알리고 또 큰 스님이 처한 시대적 환경에서 불교의 역할을 제대로 활동을 하셔서 당대라든가 후대에 영향력을 많이 준 스님은 큰 스님이다.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인격적으로라든가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신 분이 또 큰 스님이겠죠.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에 용성 스님이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면 194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해방되기 5년 전에 돌아가신 인물이거든요. 1940년에 돌아가신 인물인데,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지난 100년이나 80년을 우리는 근대기라고 하는데, 근대기에는 고승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큰 스님들이. 그래서 이제 뭐 수많은 고승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고승으로 우리가 말하는 스님은 경허스님, 망공스님, 하남스님, 용성스님, 뭐 박한영스님 이렇게 한 대여섯 분을 꼽아요. 이런 분이 당연히 이제 큰 스님이겠죠. 그래서 하여간에 저는 이제 용성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예, 이런 큰 스님은 이제 그 지난 100년 동안에 하여튼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존재랄까 지향이랄까 영향력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스님이다. 그럼 지난 100년 동안이 어떤 시대였냐? 지금은 남북이 분단돼 가지고 평창에서 올림픽 열리고 북한에 뭐 대표 다녀오고 이제 핵무기가 등장하는 이런 시기지만, 지난 100년 동안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시대였고, 두 번째는 대실교라는 기독교인이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존재 자체가 위험하고 개신교와의 경쟁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는 그 이제 농업과 농사 짓는 그런 이제 그 우물안 개굴에서 살던 시대에서 공장이 들어서고 비행기라든가 배가 등장하는 이 산업화랄까 세상이 변하는 문명적인 사회가 등장하는 그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 때 과연 큰 스님들은 어떤 역할과 고민을 했을까? 이런 점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살피면서 큰 스님에 대한 이해랄까, 뭐 평가랄까 이런 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주제 인물의 용성 스님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살아생전에는 대우를 못 받은 스님이에요. 대우를 그 현 시대는 옛날 뭐 원효 스님도 당대는 뭐 대우를 못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큰 인물은 뭐 돌아가신 다음에 평가를 받지만, 용성 스님은 약간은 인정을 받았지만 제도권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략하게 하나 신뢰를 들다면은, 우리 그 당대에서 지금 큰 스님이고 제일 그 영향력이 있다면 우리 조계종단은 누구겠습니까? 종정 스님이 아닙니까? 제도권의 큰 스님은 종정 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일제시대 때 종정 제도가 있었고 종정으로 추대받는 스님이 있었는데, 용성 스님은 종정으로 추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망공 스님, 아까 말씀한 하남 스님, 박한영 스님, 이런 분은 살아생전에 종정을 하신 분이에요. 여기 자연 스님이 일하고 계시고 근무하시는 오대산, 월정서 오대산 하남 스님은 종정을 4번이나 하신 분이고, 박한영 스님은 2번이나 하셨고, 예? 망공 스님도 종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이 용성 스님은 종정에 추대받지 못하고 그 당시 살아생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실험하고 개척하고 고독하게 자기의 길을 가는 스님이에요.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스님들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나 요즘 말로 하면 조계종단 싫어, 탈종하신 스님이에요. 종단을 떠난 스님이에요. 종단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고 내용 증명 등기로 보내가지고 확실하게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오늘 그 주제 인물로 말씀드리는 용성 스님은 아주 고승이었고 큰 스님이었지만, 당대에서는 약간의 인정을 받았지만은 제도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게 가신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다음 단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그럼 제가 말하는 김구양식, 제가 25년 동안 이 용성 스님을 연구를 해왔는데, 제가 이제 이 스님네들은 저를 고승 연구가라고 합니다. 고승을 하도 많이 연구해가지고 고승에 대한 논문이라든 책을 제일 많이 쓰고, 그 큰 스님들 인터뷰만 해도 제가 이따 말씀드렸지만 한 50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500명. 제일 많이 이제 큰 스님들 연구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용성 스님이 있는데, 그럼 왜 제가 큰 스님을, 용성 스님을 관심을 갖게 됐는가? 25년 전부터 제가 관심을 가졌는데, 27년 전, 8년 전에는 제가 용성 스님 잘 몰랐어요. 용성 스님 관심도 없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25년 전에 93년도에 8월 달에 어떤 사건과 책이 발간이 됐냐면은, 그 93년도 8월 달에 친일불교론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친일불교론. 그 임혜봉이라는 스님이 2권의 책을, 민족사에서 2권의 책을 해가지고 일간지를 도배를 했습니다. 불교신문뿐만 일간지에. 친일불교론 상하. 그 책에 의하면은 일제시대 우리 조계종단과 스님네들은 그 책의 논리로 하면 99%가 다 친일파요. 큰 스님, 작은 스님, 뭐 적은 스님이 다 친일파라. 그런 식으로 색깔비를 입힌 그 책이에요. 그래서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그 25년 전에 그 책을 보고
25년 전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그 학교에 있지 않고 저 천안에 독립기념관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년 전에 독립기념관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독립기념관 허업을 만든 사람으로서 거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 책을 보고 저도 이제 불교사를 이제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야, 그럼 우리 스님네들이 말해 일제시대 때는 다 친일을 했구나. 좀 이상하다. 그 친일하지 않은 스님도 있고 한용운 스님도 있고 말이야. 뭐 박한영 스님도 있고 말이야. 독립운동 하는 사람도 있고 상해 임시정부도 갖고 만주도 갔다 오는데 왜 이런 책이 나왔을까? 저는 그때 강력한 의아심과 반발을 가지고 아, 이거 내가 이 근대 불교를 개척도 하고 친일 불교 말고 반대 쪽에 친일 불교 반대 쪽에 항일 불교, 저항 불교, 민족 불교를 내가 공부를 해보겠노라 이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년도 가을부터 제가 자료를 보면서 국리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논문도 읽고 자료를 보았는데 독립기념에 있다 보니까 뭐 독립기념 자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라든 책을 다 조사도 하고 자료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아, 이제 논문 공부도 해야겠지만 우선 이제 인물을 잡아야겠구나. 인물도 하고 사건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맨 처음에 잡은 게 백용성 선생님이에요. 왜 백용성 선생님을 잡았냐? 만해 한용 선생님 많이 연구가 됐어. 전문가도 많아. 그 당시에도 논문이 한 1000편이 됐어요. 지금 한 1300편 정도 되는데 만해 한용은 많이 연구됐습니다. 시인이고 교과서에 나오고 뭐 대가들도 많고 말이지 많이 이제 연구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해 한용운도 제가 연구를 하겠지만 아 이게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같이 그 30대면 민족대표 33인 3.1운동 때 두 분이 민족대표로 들어갔는데 만해는 그냥 1000편을 연구가 많이 됐는데 왜 백용성에 대해서는 책 하나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할 때 논문이 딱 3편입니다. 이영자 교수님이 쓴 뭐 논문 한 편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광스님이 그 당시에 25년 전에 2편 썼습니다. 딱 3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리를 하면서 야, 왜 여기 용성 선생님은 3편이고 만해는 1000편일까? 이 의아심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용성을 연구를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에 94년도 봄이죠. 이제 한 5월달, 4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보광이라는 스님인데 동대 교수님인데 동대 정가원장의 논문이 2편이 있다. 동국대를 찾아왔습니다. 정가원 그 당시 보광에서 일본에서 돌아오셔가지고 교수가 되신 지 4, 5년 만에 정가원장 하셨을 때 제가 이제 경과 가서 만났습니다. 만나 뵈었습니다. 만난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독립기념관에 있는 연구원인데 제가 불교를 하는데 저 용성스님 한번 연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아주 반가워하시면서 아 같이 하자 하면서 그 자료를 하나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도문 스님이 91년도에 만든 용성 대동사 전집이라는 18권을 내가 한 박스를 보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연구하고 앞으로 잘해보자 하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아주 이제 뭐 반갑게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광스 만나고 그 다음에 요 대각사 종로상과 대각사에 그 당시에 임동은 큰 스님이 대각사 주지스님이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안 계셨어요. 그래서 총무스님 만나고 이제 인사만 하고 왔는데 자 그래서 하여간 제가 용성 스님을 연구하게 된 것은 93년도 친일불교론에 대한 의아심과 반발을 통해서 근대 불교를 내가 개척을 하면서 인물로서 처음 잡은 게 이제 백용성 스님이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94년부터 이제 논문을 한 편씩 매년 이제 한 편씩 쓰다 보니까 24년 지나 보니까 제가 백용성에 대한 논문을 24편을 쓴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24편을 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제 이 책을 동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낼 때 25편을 다 실으면 이게 1000페이지가 넘으니까 한 70%만 실차해가지고 지금 제가 20년 동안 연구한 그 논문에 한 70%만 수록이 돼가지고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용성 스님이 연구된 배경과 계기는 이제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제가 이제 25년 동안 무엇을 이제 연구를 하고 용성 스님이 어떤 점을 연구를 했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보통 우리 큰 스님들을 연구를 할 때 또 생애와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그분의 행적을 좀 연구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이제 큰 스님이라든가 이제 이런 대가들은 그분의 사상이 무엇인가, 지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사상을 이제 보통 많이 연구를 해서 생애와 사상이라는 이제 두 가지 이제 루트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관점을 그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중 세 가지 관점이 접근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용성 스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스님인가 정체성 이거를 관심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용성 스님은 그 불교를 고치려고 했습니다. 불교 개혁, 약간 이제 변화를 주고 실험 시스템을 많이 했어요. 왜 용성 스님 나라 뺏긴 그 시절에 독립운동 만주한 독립운동은 덜 하시고 불교를 고치려고 했을까,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점을 관심을 가졌고요. 세 번째는 백용성 스님이 큰 스님이라는데 백용 스님의 그 좋은 정신을 그 누가 계승을 할까? 그 상자들은 누군가? 제자들은 누군가? 백용 스님의 그 훌륭한 정신을 조계종단은 계승하고 있는가? 계승커녕 잘 모르지 않는가?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반대로 가지 않는가? 이런 의아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정신을 잘 하고 있는, 계승하고 있는가? 조계종단은 백용성 스님 이념하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가? 반대 길을 가고 있는가? 이런 점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백용 스님의 연구는 정체성이라는 문제, 불교를 왜 고치려고 이제 실험 실습을 왜 많이 했는가? 세 번째는 백용성 스님의 정신을 누가 계승하고 누가 계승을 했으며 지금도 계승하고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는가? 그럼 왜 신경을 못 쓰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관점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요런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용성 스님을 연구하기 전에 이제 94년부터 이제 3년부터 시작했는데 그 전에도 이제 불교 신문을 구독하고 이제 늘 불교사를 공부하니까 조계종단의 이제 스님네들 이제 분규 싸움에 보고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늘 신문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번에는 용성문중의 어느 스님이 총무원장이 된다더라. 그래서 조계종단에는 용성문중과 덕숭문중이 양단 3명이 있다. 늘 이런 보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제가 이제 덕숭산이 어딘가? 수덕사연이 덕숭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항공 계열 스님네들을 덕숭산문중이라고 하고 경험항공 큰 스님의 예하들. 그러니까 이제 경험항공의 덕숭산문중의 큰 절이 금산사, 용주사, 불국사 이런 절이 이제 큰 절. 그다음에 이제 용성문중 어디냐? 해인사, 범어사, 이제 지금 이제 화엄사, 이제 제주도 관음사, 이제 설악산, 신흥산 이렇게 이제 늘 이제 용성문중과 덕숭문중을 얘기하더라고. 그 당시는 왜 용성문중은 누구고 또 범어문중은 뭔가 이런 의아심을 이제 많이 가졌어요. 가졌는데 이제 그런 관점을 제가 이제 호기심을 백용성 연구를 통해서 많이 해소하고 이제 이해를 많이 하게 됐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그 백용성 스님이 어떤 스님입니까? 정체성. 이 스님은 만에는 많이 알려졌는데 이분도 독립운동해가지고 감옥을 갔어요. 그럼 이분은 왜 민족 대표가 됐는가? 고스님인데, 큰 스님인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용성 스님의 정체성은 왜 이분은 독립운동가인가? 독립운동을 뭘 했는가? 이런 점을 관심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분은 대각을 주장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종단이 싫다. 나 종단 떠날 거야. 이게 이 스님네들이 싸움이 나고 말이야. 땅만 팔아먹고 말이야. 이런 종단이 있을 수가 없어 나. 그래서 이분은 탈종을 하면서 따로 국밥. 전라도 경상도면 대구라든가 부산 가면 따로 국밥을 팔지 않습니까? 따로 종단을 만들었어요. 그 종단이 뭐냐? 대각교입니다. 대각교. 불교는 대각이다. 큰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불교나 대각은 같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고민은 왜 이 스님은 대각교를 만들었을까? 대각교는 무언가? 이런 관점을 가졌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 이분도 경전 공부를 아주 젊었을 때 치열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치열하게 하드 트레이닝 했어요. 또 참선도 치열하게 해가지고 4번이나 오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분도 도인입니다. 공부를 치열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역경과 번역과 사상서를 써냈죠. 역경 10여 권의 역경과 10여 권의 사상서를 펴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큰 스님 중에 살아생전에 사상서를 살아생전에 펴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버보지 말하지 말고 살아생전에 당신의 책을 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번 꼽아보세요. 살아생전에 불교 사상서를 낸 분이 있습니까? 경호 스님 냈습니까? 망공 스님 냈습니까? 안 냈어요. 박한영 스님은 이제 인명론인가 간단한 한두 네? 누가 냈습니까? 살아생전에 낸 고승이 누가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데 버보지 말고 여러 관점 바라만 성철스님이 많이 훌륭하다 하지만 성철스님이 이 용성스님의 손주상자지만 성철스님은 딱 두 권 낸 분이에요. 선문정로하고 한국불 법매 딱 두 권만 내십니다. 성철스님, 동산스님, 자원스님, 효봉스님 이런 고승들 있지만 살아생전 내신 분은 없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번역을 화엄경을 비롯한 중요한 원각경이라든가 대승기신론이라든가 기념비적인 책을 당신이 손수 역경을 10여 권을 번역을 했고 또 10여 종의 하여간에 책을 사상을 낸 분이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왜 이분은 역경을 많이 했을까? 왜 책을 펴냈을까? 이런 점을 이제 관심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서성 큰 스님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60서너 먹은 노인네 노승이 참불가를 만든 사람이에요. 피아노 오르간을 친 사람입니다. 이 오르간을 어떻게 치고 어떻게 참불가를 작곡까지는 못하고 작사를 했을까 이런 점. 또 한 점은 뭐냐면 이분은 농사를 졌어요. 60이 넘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 함양의 화건이라는 산 중턱에 지금도 있지만 20만 평의 과수원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용정에 만주 용정에다 20만 평에 5만 평 정도의 논을 사가지고 우리 백성들을 이주한 동포들에게 농사를 짓게끔 두 군데 농장을 진 사람이에요. 농장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양의 화건 애들은 수자 스님들이 싫어했네. 이거 거기가 말하냐 큰 스님만 농사지라 그러고 과수원하라 그러고 풀리라고 하니까 너무 싫어한다. 그럼 왜 나이가 65이 돼가지고 농사를 했을까? 지금이야 65이면 청춘이지만 예전 50년 전에는 다 45이고 50만 대 노인네 행사할 때입니다. 65 먹은 노승이 왜 농사를 졌을까? 가만히 있어도 큰 스님 행사를 할 때 받을 텐데 이런 문제를 제가 관심을 가졌고 또 하나 측면은 이분은 이제 망월서하고 이제 통도서 내원함에 지금은 비군이 사찰이 됐지만 여기서 하다가 이사 갔지만 수자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겠다. 계율을 지키면서 제대로 공부를 하자. 계율을 지키면서 일본 불교 여행 받지 말고 우리 수자들 제대로 공부를 해보자. 해가지고 참선을 하드 트레이닝을 하자. 3달만 하면 안 돼. 3달 해가지고는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용성님은 참선을 33년 하자고 그랬습니다. 만일 동안 하자고 그랬어요. 만일 동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망월서 하다가 이제 통도서 내원을 이사를 가가지고 한 2년 반, 3년 만에 깨졌지만 수자들이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수자들이. 33년 하겠다 도장을 찍고 다 도망가가 안 온다. 그래서 만일 동안 참선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용성스님이 만일 동안 참선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세게 하자. 빡세게 하자. 그래서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동구불출. 한 번 나오면은 동네 밖에 산물 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 무건하자. 그 다음에는 12시 이후 1시부터 먹지 말자. 5불씩 하자. 요 세 가지를 내걸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망월사에 참선 결사할 때 아주 당시에 내놓으라는 중견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선방에 그 당시 동참한 스님네들이 나중에 해방 이후에 종종도 나오시고, 예? 여러 향곡 스님의 은사도 거기 있었고, 설소고 스님도 거기 있었고, 설소고 스님 종교하신 거기 있었고, 예? 춘성 스님도 거기 있었고, 예? 또 고암 스님도 계셨고, 종교하신 고암 스님도 있었고. 자, 그래서 하여간 이분은 우리 세 달 하자 이게 아니고 33년 동안 참선하자는 거를 실천하고 자기 이끌었다. 그 당시에 3년 동안에 있었던 뭡니까 기록 방암록이 남아 있어요. 방암록 기록이. 그게 문화재가 등록 문화재가 됐습니다. 근대 문화재가. 그걸 이제 청계천가 이제 인사동에 굴러다닌 걸 30년 전에 지금 동대 총재 보광스님이 우연히 구입해서 샀습니다. 다행히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임자가 제대로 샀습니다. 있습니다. 문화재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분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제 불조 해명을 계승하고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이 역할과 기념비적인 행보를 많이 갖다. 그래서 전에 이제 돌아가신 이제 지관 큰 스님의 말씀에 보면은 6가지 행적이 있으면은
그 6가지 행적, 5가지 행적 중에 그 하나만 해도 훌륭한 스님인데 이분은 5가지, 6가지 행적을 갖다 쓸쓸하게, 고독하게 하나만 역경만 해도 그 역경을 10권 10개하고 뭐 10여 중에 그 저서를 냈지만 그 역경 저술만 해도 훌륭한 고승인데 이 6가지 행보를 갖다는 것은 대단한 큰 스입니다. 우리가 이제 좋은 말 시대의 빛이었다. 시대의 어떤 향도였다. 이런 면을 이제 그 지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으로 이분은 다양한 행보와 다양한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참 알 수 없는 그 참 개념화하기 어려운 이런 면을 제가 이제 국리를 좀 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이분은 하여간에 그 불교를 리모델링 하려고 실험 실습을 했다 이런 점을 간략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제시대 때 그 불교를 약간 부처님 말씀과 진리를 고칠 수 없죠. 어떻게 이걸 진리를 고칩니까? 다만 이제 전달하는 방법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스님네들의 생각이랄까 포교하는 방법이랄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쉬운 말로 이제 불교 계획이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어떤 그 스님네 정체성까지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님네 결혼을 인정할 수 있다, 자유다 이런 것까지 이제 해서 아주 파장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여간에 일제시대의 불교 개혁을 주장한 대표적인 그 스님네가 만해 한용은 박한영 스님 또 뭐 여러 이제 큰 스님들 또 이제 원불교 소태산도 있고 했는데 하여간에 이 제가 볼 때 이 용성 스님도 불교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실험 실습하고 제안하고 대안을 내놨다. 이 스님은 이제 그런 글이 나와요. 왜 우리가 머리 깎고 말 스님 노트라는 게 남한테 손가락 짚받고 왜 창피를 받냐? 나 이게 싫다. 우리 스님네들이 바르게 살고 교율을 지키고 남한테 의지하지 말자. 왜 우리 스님네들이 신도들한테 얻어먹냐? 우리도 일을 하자. 농사 짓자. 공장을 짓자. 우리 절에 가면 산에 월정서 오대산이고 그냥 그 해인사 말이야 큰 절에 가면 나무가 많은데 나무를 잘 해서 임업을 하고 거기다 말이야 그 버섯 같은 것도 기르고 말이지. 왜 자급자족 하자. 왜 남한테 얻어먹냐? 그 당시 이제 그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처음 20년대, 30년 등장해가지고 반종교 운동이 등장하면서 종교를 때려잡자, 박멸하자 이런 운동이 많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 천도교 막 딜에 공격했습니다. 불교는 덜 공격을 받았어요. 약간은 공격을 받긴 받았지만. 그랬을 때 이제 이 용성 스님은 왜 손가락을 짚받냐? 우리 자급자족하고 먹고 살자, 떳떳하게 살자. 그러면서 옷도 약간 개량하고 공장도 세우고 말해 노동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당신이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과서를 만들고 실험 실습을 자기가 직접 했던 거예요. 노인네 스님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이 부기도 하고 부인 선언도 냈어요. 대각서에. 부인네들도 참선을 시킨 거예요. 예? 그 스님네들하고 큰 스님들만 비구승만 그런 게 아니고 대중들과 부인네들도 선방을 만들어서 배려를 해줬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스님은 어떤 그 불교 개혁의 노선을 주장도 하고 실천적인 노선을 간 스님이다.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로 말하면 이제 만해 한용은 진보적인 노선을 갔다면 이분은 이제 온건한 보수 노선을 갔지만 하여간에 실험 실습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20년대 중반에 그 당시 새로운 이제 지금 이리익산에 원불교가 등장할 때 그 소태산이라는 분이 제가자로 이제 제가종단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종단만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서 이제 용성을 찾아왔다 그래요. 찾아와서 자문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소태산 원불교는 불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일원상이거든 지금 일원상. 가슴에도 일원상을 주고. 거기 있는 20년 중반부터 일원상을 줬습니다. 지금도. 그 용성 스님도 일원상을 줬어요. 23년도에 보면 어느 책 보면은 그 책에다가 불교는 일원상이라는 것을 이제 표방을 했고. 그래서 서울 대각사에는 기존의 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불상을 그냥 두는 거야.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대신 한양의 하가원에 그 선방을 만들고 거기서 당시 집필하고 역경할 때 거기에는 그 부처님 조그만 이제 부처님 모신 이제 어떤 조그만 집이라 할까 거기는 이론상을 넣습니다. 이론상. 그게 나옵니다. 소련에 그대로 두겠지만 불교는 이론상으로 볼 수 있다. 중요해요. 바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이제 소태산은 영향이죠. 그래서 이제 원불교나 원광대에서도 그 소태산이라는 원불교의 영향을 이제
용성스님한테 발했던 논문이 있고 인정합니다. 당신들도. 이런 거. 자, 그래서 하여간 두 번째는 제가 만에 용성스님의 연구에서 하여간 불교의 개혁적인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궁리를 했다. 이걸 말씀드리고. 자, 세 번째. 이제 제 탐구의 세 번째는 계승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80년대나 90년 초반에 이게 불교신문이나 이게 종단의 그뭐 분규라 여러 가지 문제면 용성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야, 용성의 후예들이 많다는 건데 제가 이제 통계를 그러니까 정확치 않지만은 우리 조계종단이 예전에 2만 명 있는데 요즘은 출가도 안 하고 이제 그 재산 등록 때문에 한 2,000명이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12,000명이거든요. 12,000명. 그럼 남자 스님이 60명, 6,000명, 여자 비구 스님이 6,000명에서 남자 비구 스님이 6,000명인데 6,000명 중에 조계 용성문들 몇 명일까? 뭐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되고 한 대략 3분의 1은 되는 것 같아요. 5분의 2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절반이나 5분의 2 정도 되는 이 조계종단의 비구승의 중심이 용성문도라면은 과연 누가 용성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가꾸고 이어가고 전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보통 제가 이제 20년 전 처음 공부를 해보니까 조계종단에 54년부터 62년간 8년 동안 그 네번 분규란 정화운동 할 때 그 정화운동의 이름이 누구냐?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것이 바로 백영성 스님이 그 이제 일본 불교에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일본 불교가 싫다. 왜 스님들은 장가가 고기 먹냐? 대처시교 이거 안 돼. 절세가 안 된다. 그래서 용성스님이 127명의 수자들의 서명을 얻어가지고 연판장을 찍어가지고 총독부에 낸 사람이에요. 2번이나. 바로 그 건백서의 이념에 의해서 정화운동을 시작을 했다. 그 정화운동의 맹장의 리더가 동산스님과 청담스님인데 동산 청담스님이 54년, 55년도에 정화 이념이 어디냐? 바로 용성스님의 일제시대 때부터 정화를 하려고 하는 그 건백서 정신이다. 이게 다 이제 얘기를 한 걸 저 들었고 저도 그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과연 이런 용성스님의 정화 정신과 그 새로운 불교 실천 정신을 조계종단의 전목이 됐으며 누가 실천하고 있고 지금 용성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이런 점을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만히 궁리를 해보니까 용성스님의 정신에서 조계종단이 정립이 되고 통합종단이 된다 정화운동이 됐다면은 용성스님의 그 어떤 실천적인 행보가 정화운동에 나타났다. 그러면 정화운동을 누가 이끌었느냐? 이걸 제가 이제 궁리하게 됐어요. 관심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절로 불교 정화운동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화운동의 리더가 누구냐? 큰 스님들 잘 아시지만은 옛날 정화운동의 리더는 동산스님이 총단스님이죠. 동산스님이다. 두 분이요. 그 동산스님이 바로 용성스님의 상수지자, 맞제자입니다. 네. 그 범화사 쪽에 이제 연구가 있는. 자, 그래서 제가 개성의 문제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절로 정화운동을 연구하고 탐구를 하게 됐으며 그래서 이제 저절로 관심 가는 게 용성스님의 제자들은 누구인가 이걸 연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용성스님의 다 비석의 비문에 보면은 제자가 40명이 나오는데 뭐 죽은 사람도 있고 태고종한 사람도 있고 행방불명된 사람도 있고 있지만 40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통 용성스님의 후예로서 걸쭉한 그 큰 스님을 9명이라고 해요. 9명. 그래서 이제 옛날 30년 전에 20년 전에 불교신문 기자들은 용성의 제자 구룡 럭키세븐이 아니고 9명의 용이다 해서 9명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동산, 도암, 자운, 동원, 동광, 뭐 신소천, 뭐 동암 뭐 이렇게 이르기까지 보통 9명, 10명을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여간에 그 용성스님의 제자들이 누군가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후예들은 지금 어느 절에 있는가 이런 거를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정화운동을 관심 갖고 이 용성스님의 제자들이 누구신가 어느 절에 지금 계신가 제사는 잘 지내고 있는가 용성스님은 제사를 지금 네 군데서 지내고 있습니다. 대각사를 창건했기 때문에 대각사에서 지내고 있고 또 저기 그 출가사체는 해인사에서 지내고 또 용성을 떠받들고 있는 범어사에 지내고 또 용성스님의 출가사체는 이제 그 장수 이제 중림정사에서 동문심 지내고 또 효경스님이 있는 여기 이제 여기서 이제 법안정사라고 여의도에서 지내고 이게 대여섯 군데서 지내고 과연 이게 제사만 지내고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이런 걸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성스님의 문도들이 재단법의 대학회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성 문도들이 저를 창건하게 되면 거기다 등록을 해요. 예. 조계종단이라든가 조계사에 등록하지 않고 따로
재단법인 대학교 등록 몇 개냐? 180개입니다. 180개. 지금 이제 선학원이 600개라고 하는데 거기에 가면 적지만 180개가 적은 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저는 그 180개 있는 대학에서 하는 일이 뭔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이런 걸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스님들도 옛날 이제 고암 스님이고 자원 스님 다 이제 고심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재단 용성분들이 용성스님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자 해가지고 1969년도에 재단법인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69년도 만들어가지고 한 25년 동안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가 30년 동안 별로 안 하다가 하여간에 1998년도에 지금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보광쌤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또 돌아가신 이제 그 불광사의 큰 스님인 광덕스님, 이런 분들이 뜻을 합쳐가지고 98년도 가서야 용성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유지하자라는 대각사상 연구를 처음 만든 거예요. 98년도에. 98년도에 3월 1일 3일절날 출범을 했는데, 그때부터 20년이 됐습니다. 대학사상 연구 출범한 지가. 그래서 지금 출범때 20년째 보광스님 동대 총장님이 20년째 원장님이에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할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제가 20년째 연구부장입니다. 그냥 말고 닳도록 그냥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는 죽고 나서나 보광스님 그냥 팬클럽 그냥 그 팀장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69년도에 만들어지고 연구원은 98년도 만들어지고 올해 20년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세미나도 하고 대각사상 학회지를 내면서 최근에는 이제 근현대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정체성 있는 학회지를 이제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렇게 계승 문제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를 연구를 하게 되냐면 용성스님뿐만 아니라 용성스님의 그 직계제자, 또 직계제자 중에서도 아주 똑똑한 손주상자까지 연구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저절로 성철 스님을 연구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불광사에 있는 잠실 광덕 스님을 연구를 하게 되고 알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있는 사찰이 범어사, 해인사, 화엄사, 신흥사, 제주도 관음사 등 용성분도 스님의 큰 절을 자주 악라하게 되고, 그 절에 연구 있는 큰 스님들하고 큰 스님, 작은 스님, 훌륭한 스님하고 저는 다 알게 되고 이제 많은 이제 정보를 접하게 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정도로 제가 이제 궁리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이제 25년 동안 해오면서 제 개인한테 어떤 재미랄까, 어떤 성과물, 어떤 이제 부산물이랄까를 얻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몇 가지 나눠서 더 좀 재미있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말씀, 제가 연구를 하게 된 성과랄까, 이제 재미랄까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얻는 것은 물론 학술적으로 이제 용성 연구에서 이제 용성을 좀 남보다 좀 많이 아는 거가 있었고요. 첫 번째는 부산물 성과,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첫 번째는 하여튼 용성 분중을 많이 알게 됐다. 제가 25년 동안 하여튼 연구도 하고 그냥 자주 가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와 많은 이야기를 접하게 됐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성 분중이 도계종의 중심이에요. 제일 많이 숫자예요. 하다 보니 용성 분중뿐만 아니라 경험 분중도 알고 오대산 분중도 다 이제 많이 또 영향을 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뭐냐? 조계종단을 많이 알게 되고 조계종단을 많이 연구하게 됩니다. 아마 그 조계종단을 아마 스님들보다 아마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작년 가을에 월주 큰 스님 뵀습니다. 여기 월주 큰 스님 여기 이제 영화사가 뵀는데, 월주 스님은 총원장 두 번도 하시고 50년도 후반에 이제 54년도 5년도에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참 큰 스님이고 또 그냥 역할도 많으시고 그런 분 아닙니까? 또 제가 큰 스님들 많이 만났는데 이제 특징 많이 알잖아요. 월주 큰 스님이 기억력이 제일 강합니다. 우리 이제 우리로 말하면 총명하신 거고, 큰 스님한테 그러면 경망스러운데 아주 기억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이래. 근데 그 월주 스님도 저한테 아이고 나보다 더 많이 아네 그러더라고요. 네, 당신이 겪은 거 이렇게 모르는 거라. 저는 이제 당신이 겪지 않은 것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여간 조계종단을 많이 알게 된 부산물로서 이제 그 좋은 계기가 됐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 저절로 근현대 불교 전체를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를 이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생기고,
그 이제 마지막은 아니고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하면 이게 이런 용성 스님을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계종단과 근현대 불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학자들도 있고 박사님 다 계시지만 연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어를 연구하면 경어집이고 하남스님은 하남집이고 원효를 얘기하면 원효의 뭐 저술이고 책이고 말이지 왕조실록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거지 뭐 상상력 얘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근현대 불교이 고승탕구를 하려니까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 나라 뺏기고 6.25 터지고 말이야 이사가고 도망가고 싸움하고 왔다리 갔다 보니까 자료가 다 또 상당 부분이 손실됐어요. 불교 사실이. 그래서 옛날 100년 전 50년 전에는 스님들이 자료 보관이 더 철저했습니다. 일지를 다 썼어요. 큰 스님들. 옛날에 일기를 다 썼어요. 옛날에. 월화 스님이고 뭐 벽안 스님이고 동상 청담 이런 큰 스님은 다 메모와 일기가 있습니다. 기록 문화도 강해요. 8만 대정경이 있고 문집을 다 내지 않습니까? 요즘 스님들이 기록을 중요시 안 하고 보관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스님들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야겠다. 자료를 만들어내야겠다. 응?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용성 스님을 연구하면서 용성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았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업적이 이제 뭐 보도 많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대각회 큰 스님한테 저하고 이제 보광스님 건의를 해가지고 아니 만해 한용우는 말이지 뭐 용성보다 그냥 행프럽다고 하면서 말이지 만해 한용우는 40년 전에 전집이 나왔는데 용성 큰 스님이라면서 왜 전집을 안 내십니까? 절도 180개 있으면서 제가 이렇게 쓴 소리를 했습니다. 그냥 건방진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약간 한번 기획서 내봐. 그래서 저하고 이제 보광스님하고 4달 동안 기획서를 내가지고 이사에 올렸더니 하겠다 해서 효경이라는 큰 스님이 8억을 냈습니다. 8억. 그래서 지난 8억을 가지고 지난 5년 동안 용성의 전집을 20권을 냈고 2017년에는 컴퓨터에서 검색이 되고 CD로서 검색할 수 있는 거를 1억 5천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이번 이제 4월달에 이제 고볼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하여간에 이제 용성 문도 스님들이 그 원력과 그 희망을 하지 못한 것을 제가 건의하고 보광스님을 모시고 그 어떤 원력 보살 그 어느 스님께서 8억을 내셔가지고 이걸 지난 5년 동안 했다.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그 실무 책임자로서 할 수 있었다는 이제 영광이랄까 보람을 갖게 되는 것도 용성 연구에서 나온 부산물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 자료라는 것은 이제 한계돼 있고 또 우리 보관도 안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한 20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불교계 바깥에서 25년 전부터는 30년 전부터 이제 한 20년이라고 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붐이 일어난 게 이 구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그 구술 증언을 체록을 해 가지고 문헌사를 말이지 보관을 하자. 제가 30년 전, 40년 전 대학교 다닐 때는 이 구술사는요, 이 구술 인터뷰는 믿지를 않았어요. 인용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 그냥 사기와 오류와 거짓말이 자기 유리하게 얘기할 때. 근데 30년부터 그러면 기득권자들은 말이야 자료를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사찰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는 역사 해석을 하고 역사를 쓰는데 그러면 소외자이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자료와 기록 이런 사람 우리는 할 말도 없다. 그래가지고 3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등장한 역사 서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술 인터뷰 증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이거를 구술 인터뷰를 시작했냐? 정신대가 했어요. 정신대. 그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고 죽겠는데 기록은 없어요. 당한 거밖에 없는 거라. 자기 머릿속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 빨치산, 남쪽에 사는 빨치산들이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빨치산들, 정신대들, 탄광 노동자, 징용 간 사람들, 민주화에 끌려가지고 감옥 가다니 인생 망친 사람들, 농민, 노동자, 여성, 이렇게 소외자고 배고프고 열악한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대변하면서 서서히 시작한 게 구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20년 전부터 독립기념과 국사편찬위원회, 예술위원회, 예술가들, 쟁의, 작가, 애교관, 월남 파병 모든 기관을 안 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구술 인터뷰 증언 체록을. 그래서 불교계에서 제가 20년 전에 이런 자료를 모으면서 증언 체록을 내가 해야겠구나. 근데 제가 이제 20년 전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용성 스님을 해야 되는데 용성 연구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용성 연구부터 얘기하는데
아, 용성님이 40년대에 돌아가신, 1940년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시작하는데 93년, 94년대는 용성을 만난 스님이 다 돌아가시고 없는 거야. 용성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불가피하게 용성 스님의 제자를 한 거예요. 그 동산 스님 제가 인터뷰를 해가 책을 두고 썼어요. 총담 스님도 인터뷰해서 책을 썼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자운 스님도 책을 작년에 냈습니다. 또 동산 스님한테 법을 받은 일맥을 받은 서감 유사도 제가 했고요. 그래서 용성 스님 당신은 못하고 용성 스님은 만난 사람만 있는데 예를 들면 자운 스님이고 고암 스님이고 서감 스님이고 청담 스님이고 이런 이제 만난 이제 용성을 만난 스님을 해야 되는데 다 돌아가신 거라 너무 시작하니까 야 이게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자연 스님 계시지만은 월정사 주의심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오대산 연구도 좀 했는데 15년 전에 제가 하남 스님 인터뷰를 했습니다. 25명 했어요. 25명. 2006년도 한 1년 반 걸려가지고 2006년 책이 나왔어요. 13년 전에. 그게 이제 아주 그냥 기념비적인 책이고 많이 인용이 되고 저입니다. 그때 제가 15년, 13년 전에 그 인터뷰한 스님네들이 3분의 2가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80 먹었고 90 먹은 스님네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만약 월정사 지금 정년 스님하고 저하고 합의가 돼가 그걸 안 했으면요. 그런 기념비적인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500년 전, 1000년 전에 원효 스님이고 경호 스님이고 말이지 진울 선산지 말에 이런 500년 전, 300년 전에 큰 스님들의 그런 증언 인터뷰 기록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안건이고 보물이고 아주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용성 스님 걸 못하고 제가 하남 스님 걸 해가지고 이제 유언을 삼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용성 연구를 하면서 자료 수집과 자료 체력을 하다 보니까 이 구술 증언 인터뷰를 제가 체력을 해서 제가 200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0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가 18년 된 19년 됐는데 20년 가까이 19년 됐는데 지난 19년 동안 고승에 대한 증언 체력을 해서 책을 10권을 냈습니다. 10권. 금방 책 하나 내려면 2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본사 이제 용성문화 안절에서도 이제 같이 하자고 오고 그래서 이제 지금 2월 초인데 한 달 후면은 여기 서성훈 스님이 이제 많은 가르침을 이제 주신 관흥 대강백 직사의 관흥 스님에 대한 쪽으로 제가 작업을 했습니다. 3월 20일경에 이제 책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작업을 제가 해온 것도 하나의 이제 큰 이제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하여튼 용성 연구를 통해서 큰 스님에 대한 어떤 연구의 출발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기종단 연구도 가능했고 또 그래서 하여간에 근현대 불교를 전반에 대한 이해와 또 자료 전집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 20년 벌써 20년 됐네요. 민족사 사장하고 이제 뜻을 합쳐서 동국대학교에 있는 불교학 자료실 자료 다 나오고 제 자료고 민족사 사장이고 이제 이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근현대 불교 자료 전집 71권짜리를 20년 전에 여기 출간을 저하고 이제 동대에 있었던 이철규 과장님이라고 그것도 저하고 이제 20년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용성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자료 출판이랄까 스님네들과 좋은 인연을 가져서 여러 가지 고승 탐구에 어떤 좀 남이 하기 어려운 개척의 길을 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 마치고요. 하여간에 이렇게 좀 제가 대경성 연구 출간을 계기로 제가 지난 25년 동안에 어떤 고투랄까 새로운 길을 가게 된 거를 해고를 할 수 있었게 돼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광식 교수님의 이제 그동안 연구에 대한 열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다음 부서로도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기회에 예.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근현대에 있어서는 제가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뭐 모든 분들 큰 스님들 그런 얘기를 다 직접 들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상당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저도 사실 이번에 우연한 기회에 용성 스님 가지고 논문을 좀 쓰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선생님 글도 다 읽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용성 스님이 건백서를 26년에 2차례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사법개혁하면서 본사 주지 되려고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때 당신께서 이제 그거를 연판해가지고 올리시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그러니까는 대치육식에 대해서 비판적인 관점을 이렇게 대외에 보이신 게 있는지, 안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마지막 조선 분류가 군사 주지까지도 대처 승이 되는 상황에서 그걸 막고 싶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비구승들의 어떤 권한, 권리 그것이 무너지는 거를 참을 수 없어서라고 하는 부분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하신 부분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왜 하필 26년에 그 사건에서 얘기할 때를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 의견을. 그럼 뭐 이제 26년도에 이제 그 대처식 건백서 낸 그 계기는 이제 뭐 스님 말씀처럼 이제 25년도에 일본 유학 갔다 오신 이제 일본 스님네들이 이제 본사 주지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사법을 이제 고치려고 뭐 이완용을 앞장서고 로비를 하고 뭐 해서 이제 그걸 탐지해서 이제 그 어떤 사건이 이슈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제도 자체를 까지 변경하면 안 된다. 뭐 물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썼고. 근데 이제 그 감옥 갔다 오셔가지고 21년 3월달에 이제 그 깜빵 갔다 나오신단 말이죠.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21년 3월에 나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이제 결심을 하시죠. 그 내가 이게 그 감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뭐 천도교님만의 기독교 뭐 선생들과 목사님들 보니까 이게 뭐냐 전부 하나의 책 신약 정서 하나, 응? 한글 성경 하나만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의식을 하는 걸 보고 불교 8만대장경 화문에 대고 말이야. 이게 누가 읽겠냐? 우리도 스님네들도 못 읽고 대중들은 누가 읽냐? 20년 무렵에 뭐 대중적인 교양 불교 책이 뭐 있습니까? 응? 형편없는 거 두세 권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이분이 나오셔서 내가 나가면은 온몸을 다 바쳐서 역경하고 그 한글로서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걸 하겠다 결심하는데 그 21년 3월에 나오자마자 하여간 한두 달, 서너 달 준비해서 3장역에 간판 걸고 역경을 시작하는데 처음 할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무도 관심도 없고 전부 뭐 이제 고기 먹고 말이야 딴짓거리 하면서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고 뭐 이런 걸 이제 요즘 말로 공문이랄까 회람을 했더니 전부 그냥 왜 그런 거 하냐, 응? 이렇게 비판과 무관심을 많이 보인다 하면서 그 규절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벌써 대처식이랄까 그런 풍조를 비판하는 단서랄까 그것이 벌써 이제 있었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26년도에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고 22, 3년부터 22년, 3년, 4년부터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일본 시간에 경도되고 말 수자들도 제 역할도 말 교회를 안 지킨다 해서 건백서 26년이지만 그 망월사 그 결사 법회 시작이 25년도에 봄에 이제 벌써 이제 광고를 내 가지고 25년 가을에 벌써 가동을 하니까 26년에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감옥 갔다 나오셨군에 벌써 이제 25년도에 벌써 초반에 25년 봄에 광고 나오고 이제 대안을 내가 실천하니까 대처 식육이라는 어떤 풍조랄까 규율 파악이랄까 이런 풍토를 고민하시다가 26년도에 법까지 고쳐가지고 주지까지 하려고 하니까는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등장한 것이 아니냐. 다만 이제 그 127명의 그 명단을 더 알면은 스님의 성향이라는 이런 논지를 더 설명할 수 있는데 127명의 서명자를 모르니까. 그 20년대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한용원 같은 경우가 1910년에 대처하자고 주장을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 상황들을 보면 이미 1910년대 상당 부분 대처 수준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는 용성 스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왜 그때까지 그러니까 20년대까지도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그 말씀을 하시냐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이 얘기하면 이제 복잡한데 하여간에 이제 1913년도에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이 이제 출간이 됐을 때 이제 뭐 어떤 놈 미친놈이다 정신 나갔냐 정신병자 막 말을 많았을 때 심지어는 뭐 용성 스님과 그 박하정 스님도 마군이다 이렇게 이제 뭐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전령은 이제 구전이고 실제 증거는 없고요. 오히려 그 1913년도에 만해 한용이 조선불교 유신토에서 스님들도 결혼을 자유로 하자고 했을 때 용성 스님과 박하정 스님은 돌아가신 그날까지 당시 10년, 15년 후배로서 아주 친교를 가깝게 하고 만해 스님을 인정하고 서로 그 대우를 하고 외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풍조는 이제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1925년도에 그 통도사에 이제 그 주지 선거할 때 그 명단을 보니까 그 24년 5년도 보니까 결혼을 하신 스님네와 안 비구승의 그 비율이 나오는데 한 40%가 결혼을 하더라고. 40%. 25년경 무렵에. 그러니까 벌써 26년도라면 반 정도니까 만약 이런 것이 제도화가 되면은 다 넘어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6년도에 이 허락을 일제당국 묵인을 했단 말이죠. 28년도에는 어떻게 90%의 스님네들이 다 결혼했다고 비구승이 80%가 다 결혼했다고 당시 일본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지 못하면은 다 넘어간다. 아마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교수님 오늘 아주 잘 모시기를 참 잘했습니다. 우리 김강석 교수님은 불교 근현대사 통사에 당연히 1인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분이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불교 학계를 보면 불교 근현대사 통사의 분야에서 전문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적어요. 어찌 보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유일하게 빛나는 별이다 이렇게 극찬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용성 스님 말씀을 쭉 주셨는데 용성 스님이 33관대 독립가라고 그러시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말씀이 좀 없으신 것 같아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은 3월 1일 만세를 불렀다. 뭐 그 정도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독립운동에 어떻게 관여해왔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그 3.1운동 관련 당시 행적이라는 역할은 이제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불교계 그 독립운동의 파급이랄까, 또 독립선언서의 공약3장 건이랄까, 또 하여간에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럼 용성 스님은 3.1운동, 내년에 이제 100주년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하는데, 그럼 용성 큰 스님은 3.1운동 당시에 100년 전에 구체적으로 뭐 했느냐, 무슨 일을 하셨냐. 사실은 많이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용성 스님이 3.1운동 때 하신 것은 그 당시에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거처가 지금 이제 현대 빌딩에서 유심사라고 이제 해서 자기 이제 요즘 말하면 기와집이요, 기와집에 그걸 사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잡지도 내고 동국대학교 이제 김범님, 백성 이런 사람들이 들락거릴 때 그 종로 현대 빌딩 그 뒤에 그러니까 이제 인사동에서 한 10분 거리인데 거기 이제 그 가옥에 머물면서 이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 당시 많이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용성 스님이 있던 대각사는 지금 동물상과 피가들이 단성도 바로 오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가면 한 7, 8분밖에 안 걸려요. 예. 자,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데 아주 가까웠다.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운 스님이 3.1운동에 이제 천도교랄까 기독교 대표들하고 이제 암중모색과 이제 그 여러 가지 선언서랄까 이제 D-Day랄까 막 작전을 짜고 이제 숨어서 할 때 이제 3월 1일이니까 말하면 한
2월 초에 2월 20일이라 하는데 2월 초에 하여간에 뭐 기독교 대표 16명, 선교교 16명 이렇게 이제 각 종교계 대표를 대표 선수를 뽑을 때 한영훈 선생님이 그러면 불교든지 많이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7명, 15명 많이 넣으면 좋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스님이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용성 스님을 찾아가서 나이가 한 15살 많아요. 선배교 스님 이번에 이렇게 D-Day를 해서 이런 민족운동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스님 민족 대표 어떻게 하시죠? 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지 않고 그거를 만해 스님이 말한 거를 들은 김관호라는 거사가 10년 시봉한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말씀에는 처음에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불교계 이게 누굴 모셔야 되는지 걱정이 많다. 그랬더니 그 말씀 듣고 용성 스님이 그 내가 해야지. 이렇게 흔쾌하게 권위도 하는데 내가 해야지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속으로 감동을 했다. 그래서 아주 흔쾌하게 이제 스님 이번 민족 대표 하세요 하지 않고 우리 불교계 민족 대표를 추천했는데 누굴 할지 걱정했더니 자연스럽게 내가 해야지 라고 15년 선배 용성 큰 스님이 사진을 했다는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용성 스님은 3.1운동에서 구체적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이제 또 이랬다고 그래요. 만해 스님이 이 스님이 큰 스님인데 나중에 마음을 또 나 안 해. 이거 괜히 했어. 이럴까봐 그 용성 스님한테 그랬대요. 그러면 며칠 후에 내일 모레 내 집으로 유심사 당신 한옥집에 스님 집에 다시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말을 바꾸거나 변심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용성 스님이 이틀 후에 오라고 해가지고 유심사를 갔대요. 갔더니 만해 스님이 바쁘니까 왔다리 갔다 바쁘니까 술타 중이라 한 30분 기다리다 그냥 왔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30분 기다릴 때 시봉환 스님이 임동훈 스님, 보광 스님의 노 스님이 동원 스님이 그 당시 시봉을 했었는데 그 동원 스님이 총장 스님한테 동네 백성원 당이 공부할 때 대학교 다닐 때 동원 스님이 그때 내가 말이야 용성 스님을 모시고 한번 만나봤더니 30분 기다려가지고 안 와가지고 뒤로 빠꾸 했다. 그렇게 했다고 증언이 있습니다. 기록은 딱 2가지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용성 스님이 처음에 이제 제안을 하면서 흔쾌하게 도장을 냈대요. 써라. 그래서 이제 만해 한용성 그냥 바쁘고 그냥 D-Day 완전 선언사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용성 스님은 그 D-Day 3월 1일 날 어느 유명한 이제 한식집에서 만세 운동 30년 할 때 그 2시에 모이기로 했거든요. 2시에. 그때 그래서 스님은 용성 스님은 그때 생활이 어렵고 용돈도 없고 말이야 화주도 그래가지고 인천에 쌀 들어갔다가 오전에 쌀 들어갔다가 1시 40분경에 시간 맞춰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세 삼창하고 이제 감옥에 끌려가셨고 그럼 왜 이렇게 요거만 얘기하면은 만해 스님이 왜 용성 스님을 흔쾌하게 찾아가고 가까워서 찾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어떤 연유로 찾아가서 제안을 했을까? 만해 스님하고 용성 스님이 1911년도에 여기 인사동에 인제동 포기당, 쉬운 말로 말하면 범어에서 돈을 내가지고 범어서 포기당이 만들어졌어요. 인사동에 최초의 포기당이. 그 포기당이 만들어질 때 포기당을 만드는 주역이 총무 역할이 만해 한용운이에요. 만해 한용운이 돈을 끌어오고 이 사람하고 이제 화주하고 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진행을. 그랬을 때 그 포기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인사동에 인제동 포기당이 1911년 5월달에 만들어져서 행사도 하고 사람들도 1000명 모였다 그래요. 과장인지 모르겠어요. 의식을 했는데 그 포기당에 만해 스님하고 용성 스님이 한 4년을 같이 있어요. 4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 포기당에. 그 포기당의 개교사자, 요즘 말로 하면 조실, 포교사, 큰 스님은 법문하는 큰 스님은 용성 스님이고 만해 스님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돈 끌어오고 경찰서 끌려가고 이런 그 인연을 같은 포기당에서 3년을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그래도 민족의식이 있다. 그런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공간도 10분 거리지만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스님이 망공 스님이라든가 부산의 오성월 스님이고 쌍계사의 더 큰 스님들 쟁쟁한 중견이라든가 50대 초반에 큰 스님들 모시려고 했는데 옛날에 핸드폰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숨어서 이렇게 한 달 동안에 이렇게 15일 만에 뭘 해야 되는데 지방에 갈 시간도 없고 연락할 수 없고 이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3.1운동 후에 망공 스님이고
범어사 오성월 선생님이고 쌍계사 도진호라는 쟁쟁한 중견 구성 이런 청년 학생들을 더 초빙을 해야 되는데 백초월 같은 사람 백초월 그런 사람 해야 되는데 안타까웠다. 뭐 긴박하고 숨어서 하는데 혼자 홀몸이 다른 개신교나 천도교는 그 팀을 짜가지고 10명이 움직이는데 서울서 만에서 혼자 움직이는 거라. 그러니까 뭐 갈 처지라도 여건이 안 됐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회간에 그 흔쾌하게 그 이제 부장을 내놓고 내가 하마. 그래서 그 법정 발언에 의하면은 만에는 법정 발언이 많아요. 행동이 많으니까. 근데 용성 선생님은 간단해. 뭐 행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 사상으로 보건대 나는 독립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은 있어요. 불교 사상으로 보건대 독립은 마땅하다고 난 생각한다. 이런 발언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광식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